네, 어머님들,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고 내신 진행을 맡게 된 국악학원의 국어 강사 구혜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제목에다가 문학이라는 단어를 따로 넣어 놨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2학년 1학기 교과 과정 제목이 문학입니다. 이게 되게 큰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국어라는 교과 과목 자체가 뭐랄까 좀 폭이 넓어요, 원래 국어가. 그래서 문학이 있고 큰 틀에서 문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수능 같은 데서 좀 핫하게 나오는 비문학이 또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뭐 화법, 작문 막 이런 식의 영역까지 해서 사실 이게 국어의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중에서 2학년 1학기는 100% 문학만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크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는 아까 제가 잠깐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던 것처럼 자녀들이 이과라면 이게 조금 역시너지 효과를 내는 요소 중에 하나랄까요? 그 요즘 애들한테 유행하는, 이제 좀 지난 것 같긴 한데, 그 MBTI상 소위 T인 친구들이 많아요, 이과를 가면. 제가 T거든요. 이게 극 T인 이과, 그것도 심지어 남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약간 농담 못해서 '이 친구들이 공감 능력이 정말 없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경험이 별로 없는 거죠, 이 문학 작품 속에 일어날 법한 일들에. 그러니까 되게 문학 작품이라는 거의 특성상 평온한 일상생활을 다루고 있진 않단 말이죠. 가장 최근에도 진달래꽃 수업을 하다가 남자애들이 "그래서 쌤, 이 여자 어쩌겠다는 건데요?" 뭐 이러는데, 와, 이 애절한 감정을 지금 "어쩌겠다는 건데요가 뭐냐." 막 이랬는데, 이 친구들은 분명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이 미묘한 감정선이라든가 뭔가 좀 그런 어떤 특유의 애매함? 네, 약간 이런 거를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데,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문학이라는 교과 과목이 이과 학생들하고 만났을 때 별로 썩 그게 케미가 좋지는 않은 과목이다. 이거를 조금 먼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별 얘기는 안 하고 있었고요. 2학년 교과 과목이 제목이 문학이다. 그래서 100% 문학만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로 문제다. 예, 이 얘기를 일단 드리고 있었고요. 사실 제가 이제 그다음에 백지를 띄워 놓고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백지 전에 제가 어쨌든 국악학원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너는 누구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누구다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누구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국어 강사 구혜봄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제 이름으로 제 학교 이름 얘기하는 걸 좀 민망해해서 아무튼 저런 학교를 나왔고요. 네, 그 혹시 분당에서 수업 처음 하니라고 하실까 봐 명인학원에서도 수업을 했었고 청소년에서도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주로 내신 수업은 팀 수업 중심으로 많이 했었다가, 네, 이번에 두각 원장님이랑 얘기가 잘 해서 저희가 이제 오픈으로 조금 해보자 이렇게 하게 된 케이스라서 경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와 별개로 제가 사실 백지를 띄워놓고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제 어쨌든 국어 강사잖아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어머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좀 시각 같은 걸 좀 일단 조금 좀 깨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국어를 젓가락질의 비유를 좀 잘해요. 혹시 이런 질문 되게 웃긴 건 아는데 다들 젓가락질을 잘 하시나요? 네. 못하시는 분들 계신다. 다행이다. 왜냐하면 제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첫 번째로 습관을 좀 잘못 들였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근데 사실 초반에 잘못 배웠죠. 근데 이제 그게 첫 번째 원인이라면, 두 번째 원인은 안 불편해서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안 고치고 있어요. 최근에 지인이 아인슈타인 젓가락인가를 선물을 해 주긴 했는데 귀찮아서 아마 안 고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어를 왜 젓가락질에 비유하냐면,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여기서 영어 설명을 하겠다고 어머님들께 갑자기 영어를 쫙 띄워 놓고 막 지문 해석을 하고 있으면 솔직히 모르긴 몰라도 살짝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수학 띄워 놓고 막 풀고 있으면 좀 그것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국어는 제가 아까도 약간 농담처럼 진달래꽃 이야기를 그냥 꺼내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모국어라서 모두가 어느 정도 해요. 문제가 뭐냐면 모두가 어느 정도만 해요. 그래서 국어가 참 아이러니한 과목인데,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시험장에 처음 딱 들어가서 시험지를 받아요. 그러고 풀어요. 빵점은 잘 안 나와요. 수학은 그냥 풀라 그러면 아마 거의 빵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국어는 그렇지는 않은 과목이에요. 근데 반대로 국어가 갖고 있는 되게 재밌는 요소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고 잘했어도 100은 잘 안 나오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차가 좀 적은 과목인데 국어가 반대로 이 약간 벽이 생기는 과목? 그래서 한 90 몇 점까지는 올라요. 그러니까 뭐 수능으로 치면 1등급 컷까지는 가요. 근데 안정적 1등급으로 틱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1점 차인데도 그거를 잘 못 벗어나고 계속 거기 안에 갇히게 되는 과목인데 그게 왠지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젓가락질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결국 근본적으로 제가 콩자반을 못 짚는 건 그날 제가 콩자반을 뭐 그런 제 컨디션 뭐 아니면 그날 제 젓가락질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뭐 한 3살 때 4살 때 젓가락질을 잘못 배워서인 거잖아요. 국어가 약간 그래요. 애들이 국어가 정말 바닥인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등급이 몇 등급이든 간에 아예 국어가 바닥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방식이 어느 정도 맞다고들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해도 잘 못 깨요. 근데 오히려 국어를 아예 백지 상태로 놓고 다시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을 하고 쌓다 보면 그 벽을 좀 넘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올 문항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조금 감안하셔서 아예 백지 상태에서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를 지금부터 차차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네. 중앙고 문항 내신의 특징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일단 중앙고등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라고 했을 때 문학에서 제일 어려운 건 저기다도 써놨지만 외부 지문이에요. 요거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풀 수 없는 느낌? 요 외부 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건데 정말 말 그대로 교과서 바깥의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과서 밖에 뭐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저희가 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연계지문이라고도 부르는데 되게 교과서 지문이라는 게 애들한테 교과서 지문만 띡띡띡 던져주면 솔직히 중앙고도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잘 풀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 교육 과정 속에서는 외부 지문을 쓰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앙고는 이 외부 지문을 꽤 어렵게 쓰고 많이 쓰는 편이에요. 특히 이게 이제 문학으로 가면 비교 형태의 외부 지문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지문의 첫 번째 키워드는 비교형이에요. 뭘 비교하냐면 가에는 교과서 지문 주고 나에는 외부 지문 주고 뭐 가에는 교과서 지문 주고 나에는 외부 지문 주고 다에도 외부 지문 주고 아니면 가에는 교과서 지문 주고 1, 2, 3, 4, 5에 외부 지문 주고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외부 지문 개수가 한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있어요. 외부 지문도 그냥 좀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측 가능한 수준의 외부 지문? 예를 들면 그게 여기 있는 더 읽어보기라는 단어인데 문학 교과서를 사실 어머님들께서 열어보실 일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교과서를 열어보시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교과서에 그 한 챕터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작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학습활동이라고 하는데 대개는 또 하나의 작품이 나와요. 그러면 대충 소단원 하나가 끝나면 작품이 2개가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실려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도 밑에 짜잘하게 지문도 없어요. 그냥 글씨로만 더 읽어보기 해서 2개가 또 실려 있어요. 글씨로만. 그러면 맥스로 한 챕터, 한 소단원이 끝날 때 4개의 지문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정말 이 4개 다 나가냐? 그러진 않아요. 학교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되게 그 더 읽어보기 정도는 선생님들이 조금 센스가 있으면 프린트를 주시고요. 조금 센스가 없으시면 인터넷 알아서 찾아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교과서에 써져는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외부 지문이라고는 안 불러요. 왜냐면 어쨌든 써져는 있으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일단 시험 범위가 적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소단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럼 대단원 기준으로 보면 벌써 그 4 곱하기 몇으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거기에 플러스로 진짜 외부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부 지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어머님들께서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시기에는 이런 느낌이죠. 교과서에 정철의 송미인곡이 있으면 외부 지문으로 정철의 사미인곡이나 뭐 정철의 관동별곡이 나온다. 요 정도면 가벼운 외부 지문. 그러니까 왜냐면 작가가 더 같고 너무 쉽게 예측 가능한 외부 지문이니까. 이게 이제 어려워지면 어디까지 가는 게 제일 문제냐면 주제가 좀 이렇게 뻔한 건 괜찮거든요. 근데 아까 왜 제가 진달래꽃으로 약간 서두를 시작했는데 이놈의 사랑 노래로 들어가는 순간 외부 지문의 범위라는 게 정말 한도 끝도 없어서 뭐 속된 말로 정말 케이팝 가사만 안 나오는 거지 대한민국의 사랑 노래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가뜩이나 우리 친구들 사랑 노래 이해도 잘 못하는데 근데 그걸로 연계 지문을 또 이제 쓰기 시작하면 그 개수가 또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문학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무슨 맛보고 씹고 이렇게 해 갖고 삼켜서 소화해서 이해를 하면 물론 좋겠으나 그렇게 해 가지고는 솔직히 내신 대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국어란 이런 거야 이런 거 할 때나 했어야 될 일인 거고 오히려 저희 내신 수업 때도 실제로 수업 오시면 그러니까 수업을 애들이 오면 최소 4지문에서 최대 50지문까지 하루에 보고 가야 돼요. 네, 그 상황을 제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 그래야 애들이 문학 지문을 겁을 좀 안 내고 풀 수 있어지는 상황. 네,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야기. 그래서 저 외부 지문과 더 읽어보기를 좀 엮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여기 있는 네모칸들의 순서를 좀 바꿔서 중요한 거 중심으로 좀 잡아볼게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제가 요즘 친구들한테 강조하는 게 어휘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시다 보면 가끔 '얘 뭐지?'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한 번씩 '어떻게 이 단어도 모르고 고2가 됐지?' 약간 이런 느낌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우리 애들이 아예 바보들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게 참 국어 어휘가 이게 어려운 게요. 그러니까 레벨이 예를 들면 단어의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밑바닥 이거 상식으로 알아야 될 것 같은 단어는 우리 애들이 몰라요. 그래 놓고 저 위에 있는 이상한 무슨 전문 용어 이런 건 또 어디서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는 가끔 애들이 진짜 자기들도 좀 아니다 싶은지 저한테 어휘집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국어는 어휘집이란 게 없어요. 저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잘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은데 만들 수가 없는 게 어휘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수준 차이도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뭐가 빈 느낌들로 어휘가 없으니까 본인들도 잘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이거죠. 그래도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국어사전이란 걸 꽂아 놓고 엄마가 어렸을 때 찾으라고 시켰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조금 나이 들었을 때는 전자사전이란 게 나와서 또 그것도 좀 찾아봤었고. 근데 요즘 애들은 그 좋은 스마트폰을 들고도 안 찾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국어니까 아까 말한 거랑 같은 이유인데 국어니까 지들이 좀 알아요. 대충 때려 맞추는 거죠. 그래 놓고 어휘로 문제를 딱 내는 순간 못 풀어요. 근데 어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주로 주시냐면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A, B, C, D, E 이렇게 해서 어휘로 딱딱딱 찍어서 물어보면 일단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게 한자어가 된다? 사자성어가 된다? 이러면 이제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도 문학을 하면서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우리 애들만의 문제는 아닌 게 우리 말이 계속 변화해 와서 예를 하나 들어 드리자면 어머님도 혹시 좋다, 그러니까 저희가 좋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지금의 좋다는 저희가 뭔가를 좋아한다, like, 뭐 굿 이런 의미로 쓰인다면 옛날의 좋다, 그러니까 옛날 고전 시가의 좋다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한국에서 그러니까 몇 년을 살았어도 뭐 정말 어휘를 많이 알아도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 옛적의 얘기니까 저희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고서야 모르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어휘들까지도 공부를 사실은 지금은 해줘야 되는 시점. 그래야 또 문학 시험에서 구멍이 좀 메꿔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이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두 그러시오인 것 같아요. 이건 누구나 공감하실걸요. 학생들의 굉장히 큰 핑계가 있어요. 엄마, 내가 2개 놓고 고민했는데 내가 안 고른 게 답이더라고. 혹은 엄마, 내가 고쳤는데 고쳐서 틀렸어. 혹은
엄마 그래서 내가 이번엔 안 고쳤는데 안 고쳐서 틀렸어. 2개 놓고 고민했다는 소리의 되게 변형 버전들인데요. 저도 사실 되게 많이 했던 핑계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법한 말들일 거예요.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과 학생들이 뭐 꼭 이과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이과 학생들이 싫어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애매하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은 틀려도 억울하진 않대요. 그냥 왜 맞고 왜 틀린지가 보이니까. 근데 국어는 항상 특히 문학은 문법은 좀 덜 그러거든요. 근데 문학은 솔직히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 해석의 문제 아니냐. 난 내가 생각하기에 맞아 보인다. 이러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진짜 싸우는 거죠. 이제 선생님이랑 애랑. 그러다가 놔버려요. 특히 이제 이 시점쯤 되면 애들이 솔직히 이제 엄마한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슬슬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정시할까? 라는 생각들을 또 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2학년 1학기 요 시기가.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이 생각이 더 강해지고 기말고사 끝나면 에라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진짜 많이 벌어져요. 특히 이제 이 학교가 어려운 학교일수록,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힘든 학교일수록. 이게 꼭 국어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과목 뭐 국어 다 잘 봤어도 다른 과목에서 펑크 나버리면 애들 머릿속에 당연히 그런 생각이 오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은 닫지 말라주의라서, 그러니까 이제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자기 스스로 먼저 닫아버리는 건 별로 좋은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끝까지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사실 저 본인이 그리 그리 쉽지 않은 학교에서 수시로 서울대를 간 케이스라서요. 그래서 좀 더 이걸 애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쉽지 않았다.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애매하다라는 거의 끝판왕이 원래 문학인데 거기다가 학교에서 심지어 모두고르시오를 자꾸 주잖아요. 이러면 이제 애들이 더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째, 사실 별표로 따지면 서술형이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개념. 어머님들 혹시 문학에 개념이 있다는 걸 아세요? 문학하면 가끔 이렇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가끔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국어 공부를 시키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언제부터 했냐고 물어보면 뭐 중학교 때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뭐 했냐고 물어보면 마땅히 대답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건 애들도 그래요. 너 뭐 했냐라고 물으면 뭔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가 참 애매한 과목인 게 이런 점에서도 애매한데 수학은 사실 너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하면 이렇게 모두에게 통하는 어떤 말이 있어요. 뭐 미적분까지 했다, 수투까지 했다, 뭐 공통수학까지 했다, 뭐 센 풀고 있다, 블랙라벨 풀고 있다 이러면 제가 사실 수학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학원을 옮겨도 얘 어느 정도 되는 애였겠구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상담이 쉬워요. 근데 국어는 이제 물론 그건 있죠. 1학년 때 등급이 몇 등급이었다 이거는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1학년 때 등급이 몇 등급이었다가 2학년 등급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일 커요. 2학년이 지금 올 문학이라서. 그러니까 1학년 때 등급 방어를 예를 들면 문법으로 해왔던 친구들은 굉장히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2학년 문학이. 반대로 1학년 때 등급이 좀 낮은 이유가 문법이었던 친구들은 거꾸로 문학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격변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게 1학년 때 등급이 몇 등급이었다도 생각보다 이렇게 객관적인 어떤 이야기 수치가 못 된단 말이죠. 국어라는 과목이. 개념도 똑같아요. 사실 국어 개념이란 게 별게 아니라 문학 개념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기억하실 만한 걸로 꺼내보면 뭐 의인법, 은유법, 뭐 직유법 이런 식의 어떤 이런 표현기법들, 거기에 뭐 이제 뭐 서리법, 뭐 영탄법 다 기억하시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뭐 역설법, 반어법 약간 이런 애들, 뭐 꼭 법자로 끝나지 않더라도 뭐 아니면 뭐 촉각적 심상, 무슨 공감각적 심상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학적인 개념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교과서가 어떤 개념 중심으로 짜여 있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작품 중심으로 짜여 있고 그 개념 설명은 약간 선생님들한테 맡겨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중학교 선생님들은 개념 설명을 하자면 애들이 좀 지루해할까 봐 잘 안 하세요. 고등학교 쌤들은 애들이 이미 다 알까 봐 안 하세요. 이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 애들은 어딘가에서 들어놨어요. 물론 학원에서 들은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학원도 문제인 게 선생님들마다 생각하는 개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디 개념에 구멍이 나 있는지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걸 아이러니하게도 언제 하냐면 고3반 가시면 고3 N수생 그 반 있잖아요. 그 반을 가시면 겨울방학, 그러니까 이 시기 좀 전쯤에 실제로 수능 수업 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처음 스타트 하시는 게 이 개념 수업이에요. 그래갖고 막 맨날 지규법 이런 걸 스타트를 하면 에이 저희 다 알아요 이러는데 막상 문제 풀려보면 모르는? 약간 예를 들면 의인법 같은 것도 당연히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사람이 아닌 걸 사람으로 비유하는 건데 제가 지금 문장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이 안에 의인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해봐 주세요. 갈매기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가 아니다 라는 실제 고전시가 한 문장입니다. 갈매기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가 아니다. 이 문장 안에 의인법이 있어 보이는지 없어 보이는지 한번 판단이 되시나요? 이러면 이제 그 다음 근거도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차마 공개적으로 여쭤보기 조금 그래서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면 의인법이 있어요. 있는 건데 있는 거의 기준이 뭐냐고도 물어봤을 때 답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가끔 어떤 애들이 난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갈매기는 원래 날아다니기 때문에 절대 아니고요. 너 때문이에요. 그 한 글자 때문에. 그래서 너라는 게 인칭 대명사라서 너와 비슷한 어떤 인칭으로 지칭을 하면 걔가 의인화가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이 자꾸 의인법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뭐 됐어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순간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센스들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건 되게 좀 쉬운 얘기였고 이보다 좀 더 어려운 것들로 가면 개념이 흔들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개념이 흔들리면 이 모두고르쇼를 또 못 풀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개념을 좀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여기 외부 지문이랑 또 연결이 돼요. 이 외부 지문이라는 게 개념하고 어떻게 엮여서 좀 잘 나오냐면 사례 적용이에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지문 주고 A 밑줄 그어놓고 같은 표현법 쓴 거 1, 2, 3, 4, 5.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우리 친구들 맨날 역설법 하면 너 역설법이 뭔 줄 알아? 모순된 말로 뭐 진리를 표현하는 거요. 그래서 역설법 예시 말해봐. 소리 없는 하우성? 이거밖에 안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씩이나 됐다는 애한테 너 역설법 예시 한 5개만 대봐 하면 못 될걸요? 생각보다. 그럼 에이 쌤 주관식은 좀 힘들어도 저희한테 시를 주시면 저희가 찾겠습니다. 혹시 이거?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해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냥 있다고 하니까 때려 맞추고 있는 느낌? 또 아닌데 거기 없는데 하면 아 뭐예요? 왜 없는 거 주고 찾으라 그래요? 없는 걸 네가 알았어야지 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게 사실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인데 실제로 국어가 애매한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인정하는 게 국어는 절대 수학은 아니라서 100%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99%까지는 가능한데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한 80% 해놓고 지들이 애매하다고 주장을 하면 그거는 19%만큼은 더 채워놓고 할 얘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채워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 문학 내신을 잘 보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드려야 되는 말씀이 서술형인 것 같아요. 사실 저 서술형이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실 학년마다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가끔 이제 국어 담당쌤들이 올해 우리는 서술형 없앨 건데? 해버리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준비를 해놓고 만약에 서술형이 없어지면 안 하는 거랑 안 해놓고 해야 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1학년 애들부터는 교과 과정이 바뀌니까 걔네는 오히려 100% 서술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아예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근데 이제 지금 딱 요 학년까지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학년이라 선생님들 재량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있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근본적으로 서술형은 애들이 안 써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학원 숙제든 뭐 자기가 혼자 푸는 평가 문제집이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나이가 좀 들어서 아마 어머니들께서 문제집을 직접 열어보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고 그걸 열어본다고 하면 이제 애들이 난리를 치겠지만 한
번씩 열어보시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서술형 부분을 일단 애들이 대부분 비워와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제일 크대요. 숙제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려면 일단 객관식은 풀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변명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술형은 이제 쓰다 보면 오래 걸리는데 객관식은 어쨌든 그 시간이면 한 10문제 풀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놓고 이제 핑계가 뭐냐면 에이 쌤 키워드만 적어오면 언젠가 쓰겠죠 제가 뭐 약간 이런 마인드. 근데 사실 안 쓰던 애들이 시험장 들어간다고 쓸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적어놨는데 세부 조건이거든요. 애들이 의외로 되게 덤벙덤벙거려요. 그러니까 시험을 그렇게 많이 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러니까 뭐 초중고를 떠나서 뭐 학원에서도 보고 시험 보고 뭐 어디서도 시험 보고 참 시험 많이 보는데 여전히 문제를 잘 안 읽어요. 그 여전히 자꾸 조건에서 뭘 하나씩 빼먹는데 제일 많이 빼먹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충격적인 게 그거였어요. 문장형으로 쓰시오라는 식의 말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맨날 답이 뭐뭐여서 이래놓고 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미워한대요. 야 이건 문장이 아니라고. 점 찍었대요. 야 점 찍었다고 그게 문장이 되냐? 그래 그러고 나면 이제 애들이 맨날 막 어디서 문법 공부를 좀 하고 온 애들이 우리말은 뭐 서술어가 생략이 가능하고 뭐 아니 어쨌든 문장을 완성을 지으래잖아. 근데 결국 도돌이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억울하다 이건데 안 써봐서 그래요. 안 써봐서. 그리고 정확히는 써도 선생님들도 채점을 대충 하시거나 애들 스스로도 사실 서술형 답안지를 채점을 대충 하니까 지들은 맞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더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애들의 맞춤법이 이 정도로 엉망인 줄 몰랐는데 이게 국어는 맞춤법이 틀리면 서술형이 깎여요.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건 좀 우겨볼 수 있지만 수학은 사실 맞춤법이 틀릴 건 없겠군요. 근데 국어나 영어는 철자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웃긴 얘기 하나. 1.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전에 있었던 사례예요. 모 학교 전교 1등 애가 서술형 답안지에다가 뭐라고 썼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그러니까 시험지 갖고 왔어요.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피해륜이었어요. 그 부모에게 저지르는 죄 폐륜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맞았다고 채점을 해놨길래 야 너 설마 이거 답안지에 맞게 쓴 거지? 뭐가요? 보더니 뭐가 틀렸는데요? 피해륜이라고 쓴 게 안 이상해. 그랬더니 이게 맞지 않니에요. 그걸로 5점 날려먹었어요. 진짜 오 정말 황당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황당한 케이스를 최근에 봤어요. 그 1학년 때 1학년 막바지쯤에 중세국어 기억나세요? 그 나란 말싸미 어쩌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세종대왕 한글 창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뭐 제가 한글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혹시 이렇게 생긴 글자를 기억하시나요? 히읗처럼 생겼는데 위에 짝대기가 하나 없어서 얘 이름을 여린 히읗이라고 부릅니다. 한 학교의 서술형 시험 문제에 아무튼 답이 이거는 아니었는데 길었어요. 긴데 결론적으로 얘 이름을 써야 했거든요. 여기를 웃으시죠?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말도 안 되게 써놨어요. 디귿 받침, 뭐 지읒 받침, 심지어 짝대기 없는 히읗.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은 애도 있는 거예요. 유치원을 안 다녔나 봐요, 애들이.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다녀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기역의 받침은 기역이고 니은의 받침이 니은이면 히읗의 받침은 히읗인 게 맞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저도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이걸 틀려갖고 오니까 약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혼자 틀렸으면 제가 뭐라고 안 할 텐데 그 반에 한 20명이 있었는데 20명 중에 한 5명이 그걸 틀려갖고 왔어요.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요즘 애들의 수준이구나. 에이 설마 우리 애는 아니겠지. 혹은 우리 애도 저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서술형 쓰는 연습을 사실은 해야 돼요. 그걸 안 한 상태에서 현장 가서 잘 쓰겠지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로 못 써서고요. 두 번째는 사실 시간이 모자라져요. 그러니까 안 써보듯 하다가 거기 가서 쓰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 부분 네, 좀 재밌었죠. 그런 이야기.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또 잡아놓은 게 뭐냐면 보기인데요. 중앙고 시험지를 보면 보기들이 좀 종종 들어가 있어요. 특히 문학 시험지는. 이 보기라는 게 해석의 단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예, 국어가 애매하다. 그래 맞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근데 그래도 선생님들께서도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냐. 사실 여기 친구들 얼마나 빡빡한데요. 막 문제 조금만 오류 나도 애들 막 벌떼같이 막 달려드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사이에서 선생님들도 빠져나갈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가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복이에 문학 해석의 근거를 주거든요. 근데 이놈의 자식들이 그걸 안 읽어요. 그래놓고 자꾸 자기 해석대로 문제를 풀어버리는 경향들. 사실 이거를 제대로 안 읽으면 수능도 못 보거든요. 실제로 수능 얘기가 지금의 메인은 아니지만 수능 국어를 하다 보면 애들이 가끔 그래요. 쌤, 안 배운 시험, 그러니까 내신은 그래도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나오는데 수능은 어쨌든 아예 안 배운 지문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아예 안 배운 지문이 나왔을 때 나 어떻게 풀어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진짜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보기 보고 해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독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국어 국문학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너는 독해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자꾸 문학 작품을 드립다 파고 있냐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수능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연습이 사실 이번에 내신에서 되면 뭐 최악의 경우 정시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분명히 도움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약간 중앙고 문학 내신의 키워드를 한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컷 재밌는 얘기와 함께 키워드는 드렸으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사실 제 수업 방식이기도 해요. 수업 방식이자 동시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첫 번째가 요기 맥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저게 1번인데 일단 저는 애들한테 연계지문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네. 연계지문을 보여줄 예정인데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 나름 그래도 근거를 갖고 연계지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들도 좀 그런 게 있어서 교과서에 A라는 지문이 있는데 갑자기 Z를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생들 입장에서도 그건 너무 생뚱맞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많이들 주시냐면 주제별로 비슷한 거 아니면 작가별로 비슷한 거 아니면 시대별로 비슷한 거 이런 식의 연계지문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볼 예정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짧을 때는 4지문 보고 끝날 거고 길 때 막 50지문 볼 수도 있다 그랬는데 아니 뭐 3시간 동안 수업을 풀로 달려도 사실 50지문 보기 힘들거든요. 뭘 어떻게 보여주겠다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비교 포인트를 갖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과서 지문은 한 줄 한 줄 다 해석할 거예요, 제가. 근데 연계 지문까지 그걸 한 줄 한 줄 다 해석을 하면 진도를 못 나가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우리 애들한테 야, 봐라 하고 던져줘 버리면 뭐 보기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안 볼 확률이 더 높고요. 본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안 본 거에 거의 가까운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주로 하냐면 포인트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교과서에 송미인곡이 있는데 연계지문으로 삼이인곡을 봐. 이 정도 수준의 직접적인 연계는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요, 제가. 근데 좀 간접적인 수준으로 아까 왜 사랑노래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비교 포인트가 있어요. 사랑노래도 예를 들면 여자가 좀 되게 여자거든요, 화자가. 적극적인 여자가 있고 소극적인 여자가 있어요. 진달래꽃은 굉장히 소극적인 여자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랑 노래를 한 50개 갖다 놓고 얘는 소극, 얘는 적극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이과 애들이 자꾸 불분명하다고 깠던 거를 제가 좀 분명하게 나눠주는 거죠. 물론 세상에 이분법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분법화를 해주거나 뭐 혹은 이분법으로 안 끝나는 건 조금 더 몇 분법을 하는데 혹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이별 노래를 비교할 때 비교하는 포인트가 뭐 여자가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그다음에 이별을 수용하는 화자가 있고 거부하는 화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수용한다 거부한다 그다음에 뭐 임에 대한 원망이 있는 화자가 있고 없는 화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분류를 해주다 보면 애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비교 포인트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왜 개념을 그냥 개념 공부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여기 사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개념 설명은 당연히 할 거예요. 근데 이 개념 설명이라는 게 갑자기 생뚱맞게 지규법 설명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교과서에 모란입히기까지는 있다 이러면 모란입히기까지는 개념어로 할 만한 게 수미상관하고요. 그러니까 앞뒤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찬란한 슬픔의 봄에서 역설법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의 개념 2개 정도를 제가 잡아서 그래 일단 수미상관은 이런 거고 역설법은 이런 거야. 는 되게 쉽게 끝나고요. 왜냐면 그 정도는 알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고2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플러스로 제가 사례를 좀 많이 줄 거예요. 최대한 많이 줄 거고 그 사례에 관계된 문제들도 좀 많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눈에 바르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말 그대로 눈에 바른다고 표현을 하는데 많은 사례들을 봐둬야 궁극적으로 시험 문제 그런 사례가 나오면 좀 즉각적으로 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대비를 하다 보면 요거 1번, 4번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여기 5번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온 게 이 단계별 서술형 과제인데 사실 서술형도 단답이 있고요. 서술이 있고요. 논술이 있어요. 이걸 좀 단계별로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처음부터, 그러니까 첫 만남부터 논술형으로 써오라 그러면 아마 애들이 당장 집에 가서 학원을 그만둔다고 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 어머님들께도 약속을 드려야지만 애들하고도 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 형성이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애들하고 처음 할 때는 개념을 확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단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쯤 되면 논술형까지 쓰라고 할 건데 마지막에 논술형까지 쓰라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구멍 난 거 확인하는 목적도 있어요. 이게 단순히 서술형을 쓴다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애들이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네가 아는 걸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네가 똑바로 아는 거다라고. 그렇다고 제가 학원 수업 중간에 갑자기 야, 나와서 설명해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다고 할 애들도 아니고 그게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 그럼 써와봐. 그 중에서 내가 구멍을 찾아볼게. 이게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서술형, 그래서 학교에 서술형이 없어도 제가 가끔 과제에 서술형을 주거든요. 그러면 쌤 저희 학교 서술형 없는데요 막 이러는데 목적은 주관식으로 네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인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일부러 조건을 계속 바꿔요. 사실 애들이 이제 과제를 하다 보면 과제를 좀 열심히 해온 애들은 쌤 이번 주 거랑 지난 주 거랑 문제 똑같은데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묘하게 제가 조건을 바꿔놨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앞에 건 뭐 문장형으로 쓰시오였다면 이번에는 뭐 몇 자 이내로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미세하게 바꾸는데 그 조건을 미세하게 바꾸는 거에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목적이에요. 또 이게 애들이 서술형 연습을 많이 시켜놓으면 약간 문제만 보고 거기 있는 글씨를 잘 안 읽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조건이 있었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약간 착시 현상인지 뭔지 국어가 좀 그게 심해요. 그래서 국어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답안지를 내고 나면 뭐가 보인대요. 진짜 웃긴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국어는 검토한다고 되는 과목도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국어는 진짜 한 번 풀 때 똑바로 풀어야지 검토한다고 뭐가 늘지 않는 과목. 그래서 조건을 일부러 좀 바꿔서도 시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일부러 감점형 채점을 하라고 저희 조교들을 훈련시켜놨어요. 이게 뭐냐면 애들은 10점 만점으로 놓고 깎아줘야 지가 어디서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요. 그냥 뭉툭하게 세모 쳐줘버리면 뭐 하나 놓쳤나 보지 뭐 이러고 넘어가요. 특히 학원 숙제니까 이게 학교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찮은 거지 지들도. 근데 거꾸로 너 이거 조건 빼먹어서 마이너스 1점, 너 이거 맞춤법 틀려서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해주면 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설사 학원에서 한 숙제를 저희가 아무리 첨삭을 열심히 해줘도 솔직히 100% 애들이 그 첨삭을 다시 다 보지 않거든요. 그래도 반이라도 다시 보면 뭔가 같은 실수는 좀 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제가 감점형 채점을 계속 시키도록 저희 조교들을 훈련시켜놨거든요. 그게 약간 서술형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건 심플한 건데 저희 시험, 그러니까 수업하기 전에 한 5분, 10분 정도 즉각 반응 테스트를 볼 거예요. 말 그대로 어휘 및 개념. 이건 그냥 OX 퀴즈나 아니면 그냥 진짜 약간 주관식 퀴즈처럼 뭐 사사성어를 볼 때도 있을 거고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를 볼 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개념을 볼 수도 있을 텐데 요거는 뭔가 시험이라기보다는 정말 퀴즈? 그래서 뭐 하다못해 사탕이라도 하나씩 쥐어주려고요. 네, 아무튼 그런 거를 좀 하다 보면 애들도 머릿속에 한 번은 더 각인되지 않겠나. 사실 어휘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국어라 이게 자기들이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오히려 콕 집어서 물어보면 나 모르네? 그거?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약간 그런 차원으로 좀 이걸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저희 수업의 시그니처는 이거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선지 분석이라는 건데 오늘 오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이거는 조금 방법을 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집에 가서 얘기해봤자 애들이 안 들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국어는 수학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수학은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사실 제가 푸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은 객관식이어도 전 주관식처럼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나온 답이 위에 있으면 그냥 위안을 좀 삼는 거예요. 없으면 다시 푸는 거고. 근데 국어는 이 선지를 읽다 보면 제 머릿속에서 꼬일 때가 좀 있어요.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실제로 국어 시험 선지에 어떤 스타일이 좀 나오냐면 뭐뭐뭐를 활용해서 어떠어떠한 효과를 준다라는 식의 선지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준다. 약간 이런 식의 선지들이에요. 물론 그거보다 좀 긴 편들이긴 한데 그냥 심플하게. 이 선지가 만약에 틀린 선지라고 하면 이게 경우의 수가 뭐가 있냐면요. 앞에 게 맞는데 뒤에 게 틀리거나 반대로 되거나 혹은 둘 다 틀리거나인데, 사실 둘 다 틀리거나는 일반적으로 애들이 놓치기 힘들어서 그 케이스는 좀 빼고 사실 세 번째 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뭐뭐를 활용해서 어떠어떠한 효과를 준다면 이 연결고리가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실제로 평가원 모의고사에 과거형 시제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준다라는 선지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지문이 뭐였든 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X예요. 과거형 시제를 써서 생동감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문에 과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지문에 생동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적어도 과거형 시제를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친구가 이 문제를 X라고 잘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닌 걸 알았어요. 아닌 걸 알아서 답을 맞았다고 쳐보죠. 이유 세 가지 중에 어떤 이유인지를 명백하게 알고 푼 거랑 대충 때려 맞춘 거랑은 완전히 방향성이 달라요. 이 친구의 미래도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국어를 젓가락질에 비유한 게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국어를 감으로 하고 대충 그냥 지금까지 풀어도 어느 정도 그냥 모의고사 1, 2등급 선 나오고 내신이야 학교별로 편차가 좀 있으니까 이러다 보면 정시 봐도 1, 2등급 선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친구들이 실제로 나중에 수능시험 가서 망하는 몇 가지 사례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그게 수능 시험의 압박감 이런 것도 당연히 무시 못하지만 저는 제일 큰 게 저 분명하지 않게 하던 버릇이 결국 터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국어는 이런 건데 오답 정리를 만약에 시킨다고 해볼게요. 1, 2, 3, 4, 5 중에 내가 2번, 3번을 놓고 실컷 고민을 했어요. 내가 3번을 골랐는데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답은 몇 번이게요? 웬만큼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2번이 맞을 거예요. 사실 2번, 3번 놓고 그렇게 고민했는데 답이 5번이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2번, 3번 놓고 고민을 했는데 3번이 아니었어. 그럼 2번이 답인 건 너무 분명해요. 근데 애들한테 오답 노트를 시켜보면 왜 2번이 답인지만 찾고 있어요. 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3번이 왜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진짜 매력적인 오답이었다는 뜻인데 궁극적으로 내가 거기에 넘어갔다는 뜻은 그게 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애들은 자꾸 그냥 이게 오답 정리 일단 시키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2번이 왜 답인지만 찾고 그냥 땡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국어 문제집을 풀 때 빠른 정답 좀 그만 보라 그러거든요. 애들한테. 그 빠른 정답 뭔지 아세요? 그 뒤에 문제집 뒤에 객관식 번호만 써져 있는 정답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1, 2, 3, 4, 5 해설 없이 그냥 1, 5, 4,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답만 써져 있는 그거를 보고 채점을 하는 게 빠른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아직은 당장 내일 모레 수능 보는 거 아니잖아요. 아직은 좀 쌓아갈 수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부터 습관이 지금 너무 잘못 들어있는 게 애들 그냥 대충 그래서 2번이 아니잖아요. 그럼 아예 3번 이러고 그냥 고치고 넘어와요. 왜냐면 일단 학원에 숙제 내야 되거든요. 세모 쳐서 와야 되거든요. 안 그럼 엄마한테 미제출로 가서 클리닉을 와야 되거든요. 그게 싫으니까 일단 대충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저희 과제는 선지 분석 채점을 해요. 물론 200문제를 시키면 애들이 50문제도 하기 힘들어해요. 저 선지 분석. 왜냐면 저거 제대로 하잖아요. 시간 엄청 걸려요.
한 50문제 풀어도 250문제 푼 효과가 나와요. 왜냐면 1, 2, 3, 4 선지를 다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대부분 숙제를 전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50문제씩 나눠서 하면 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짓을 절대 안 하고 전날 하거나 심지어 수업이 저녁이면 당일날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한 2-3시간 만에 대충 때려갖고 와요. 이게 좀 악순환인데 국어 숙제를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영어 숙제가 바쁘대요. 영어학원 가서 똑같아요. 영어학원 가갖고는 똑같은 이유로. 그래갖고 맨날 당일날 숙제를 하고 있거나 전날 하고 있거나인데, 저도 우리 애들 안타까운 거 아는데 이 연습을 10문제라도 20문제라도 제가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는 안 시켜도. 이걸 하는 이유는 한 애들하고 안 한 애들하고 정말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초반에는 그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걸 왜 시키냐고 자꾸 그래요. 근데 이거 하잖아요. 사탐과탐도 들어요. 왜냐면 거기도 기니들이가 나오거든요. 이걸 해야 이 모두 고르시오가 해결이 돼요. 애들이 자꾸 애매하다고 하는 이유는 지들이 똑바로 OX를 안 해봤기 때문이거든요. 그 OX를 하다 보면 모두 고르시오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짓이 이거. 15지선다 모두 고르시오. 이건 애들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이거 한다고 하면 애들이 안 오거든요. 사실 저거를 제가 과제로도 주고요. 저희 수업 시간에도 가끔 해요. 그리고 심지어 클리닉은 전부 저걸로 해요. 답이 몇 개인지 안 가르쳐 주고요. 심지어 답이 0개였던 적도 있고 15개였던 적도 있어요. 애들이 저보고 인간성이 없다고 뭐라고 해요. 근데 저는 거꾸로 15개의 OX 퀴즈를 푼다고 생각하고 제발 하라고. 왜 자꾸 나랑 심리 싸움을 하고 있냐고. 막 15개니까 한 6개? 뭐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이걸 하나하나의 OX 퀴즈로 생각하고 풀어라. 그러니까 클리닉을 할 때는 일부러 이거를 선지 분석을 다 시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돼야 통과로 시켜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인데 아까 이거 할 때랑 똑같은 이유로 구멍 찾아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이걸 못하는 거랑 이거 못하는 거랑도 또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구멍을 찾아주는 게 또 목적인데 그거 하려고 일부러 클리닉도 15지선다 모두 고르쇼를 진짜 좋아해요, 제가.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휘는 아까 말한 저 어휘 퀴즈로 해결을 했고요. 그럼 보기는 어디로 해결하냐? 사실 일반적으로 과제에 보기를 다 넣어놨어요. 그걸로 또 해결을 할 거고. 그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중앙고 내신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